안녕하세요. 지문이 좀 길었죠? 네.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길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 시험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감이 조금 1교시 때는 좀 남달라요. 남달라서 그리고 또 1교시가 여러분 실제 시험 치면 시간이 되게 이렇게 부족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 좀 압박감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실제 시험보다는 지문을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난이도는 여러분 실제 우리 민법은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민법은 출제위원이 아니라 선정위원이에요. 선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법대 교수님들한테 20문제씩을 다 받아가지고 문제은행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선정위원 3분 보통 들어가는데 뭐 재작년에 보면 8명도 들어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거 조금 수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거거든요.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년에 성적 우수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연락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합숙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1년 전에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 중에 몇 분이 거기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이의제기 할 거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오타 있냐 없냐 그런 것으로 이제 점검해가지고 출제가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출제한 게 아니라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법대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받아놨다는 뜻은 뭐냐면 그때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문제 보낼 때 어디 구석구석에서 어디 뭐 골탕을 먹여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너무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게 될 거라고요. 가게 될 거고,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도 참고를 되게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우리 민법은 어찌냐면, 새로운 문제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사법시험, 지금 없어졌죠. 변호사 시험이죠. 그쪽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변리사, 감정평가사, 뭐, 법원 행정고시 시험, 뭐, 저쪽 법무사 시험, 우리 시험까지 해가지고, 뭐, 1년에 쏟아지는 문제만 해도 몇백 문제거든요. 몇백 문제니까, 공인중개사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판례가 소개됐으니까, 공인중개사 처음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건 없겠죠. 다른 데서 출제되고 나면 그 몇 년 있다가 우리 출제되는데 민법의 수준이 꽤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 행정고시나 법무사보다도 범위가 좁아서 그러지 문제 수준 저는 사법시험 다음 변리사나 감정평가사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어렵게 출제될 때는 물론 조금 더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있죠. 그죠? 근데 그 지문이 뭐 너무 길다 그러면 제가 조금 각색해 가지고 좀 줄여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지 항상 민법은 어쩌냐면 제가 중개사법하고 공부 방식이 가장 다른 과목이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샅샅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민법은 어찌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테마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테마별로. 그러니까 출제대에 하나하나 문제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 테마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테마별로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법정지상권 한 테마죠. 그죠? 근데 너무 어려우면 나는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다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 테마를 있죠. 그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죠? 반복해서 보는데 여러분은 이론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자 봐보세요. 주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주관식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객관식이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민법은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도 100%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풀이 했었잖아요.
하면서도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은 X표 했었죠. 그죠? 근데 뭐 대부분 다 풀어드리긴 했었지만, 그러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세요. 기출문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뭐 풀었어요? 예상문제 풀었죠. 그죠? 예상문제 풀었는데 양이 많다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지금 9월, 10월이 있죠. 그죠? 이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플러스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나하고는 너무 궁합이 안 맞다 그러면 이런 것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 올별 모의고사 친 거 있죠. 그죠? 올별 모의고사 친 거 여러분 모아놨죠? 그것도 전부 답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답단체로 이렇게 쭉쭉 읽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민법 점수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시간 문제인데 시험장 가가지고 지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풀고 있다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풀죠. 거의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툭툭 나와야 된다면. 툭툭 나올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 달고 자주 보자.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해한 다음에 답 달고 자주 보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실제로 지문 하나 놔두고 이게 이러나 가방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러면 어때요? 1분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툭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그런다고 해서 다 맞추냐? 그러면 뭐 수석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석할 의도가 없잖아요. 마음도 없죠. 수석 발표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정신없이 풀었더니 그냥 합격점 나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어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누구나가. 우리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반복해서 노력하시는데, 자, 봐보세요. 자기가 책을 한 권 그냥 써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져요. 대신에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뒤에 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이해한 다음에 답 달고 계속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좀 찝찝해요.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이 뭐예요? 계속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자주 본다는 거. 그게 장점인 거예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어느 것을 추천하느냐 그러면 저는 뒤에 걸 추천해요. 왜?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면 앞에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면 좀 찝찝해도 좋으니까 아무튼 자주 보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뒤에 방법을 저는 적극 권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그래요? 이해한 다음에 답 달고 자주 보자 그러죠. 그죠? 물론 우리 수험생분들은 제가 알아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 해 동안 봐왔었잖아요. 봐왔는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이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를 잘 치시잖아요. 그러면 2차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좀 접근하면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2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오늘 2차 과목 한다. 그럼 무슨 과목 할 거예요? 중개사법. 왜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그죠? 공부해도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공법하고 등기법이잖아요. 등기법. 이거 공부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막 그것을 파고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공법 같은 뭐 단순 암기사항 직전에 봐야 될 거 이런 거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2차 과목 같은 경우도 중개사법, 지적법, 세법, 그죠? 그런 식으로 뭐 그 다음에 뭐 공법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자 단기간에 안 되는 게 1차 과목은 다 단기간에 안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9월, 10월에 이때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점수 뭐 40점, 50점 나오고 이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9월, 10월에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그 점수 오른다고 그랬어요? 9월, 10월에 오른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9월, 10월에 여러분이 이것을 복습하면서 시험 치고 해설 강의 듣고 복습하면서 그 파트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만 공부할 때도 또 어찌냐면 40문제 나왔죠? 그럼 40문제 파트만 공부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 비진우 표시도 봐야지 하고 다 보고 있으면 또 쭉 늘어져 가지고 하루에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의사 표시 쪽 중에서 오늘 뭐 통정 허위 표시하고 착오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문제에는 비진우 표시하고 사기각 막 나올 테니까 그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파트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습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답 달고 어때요? 자주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를 내야 되는데 막 내기 싫어서 막 그러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자기 이름 말고요. 막 공유 막 이렇게 적으세요. 공유 이렇게. 옛날에는 뭐 전지현도 적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아무튼 마킹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킹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킹하라고 그러면 41번부터인데 1번부터 마킹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마킹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마킹 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어요? 1번부터 했어요? 41번부터 했어요? 41번부터 했어요? 다행히 오늘 1번부터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가서도요, 항상 쉬운 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개로 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학개론부터 먼저 푸는 거고, 민법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민법부터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민법을 풀 때도 자신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문제, 박스 문제, 계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딱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풀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얼른 쉬운 문제를 내 것으로 풀고 나서 찍더라도 그런 것들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대로 오늘 또 뭐 2번 문제, 42번 문제 같은 거 있죠? 그죠? 순서대로 풀었어요? 아니면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순서대로 풀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딱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42번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풀어야지 나는 뭐 순서대로 막 정해진 대로 막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시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 104조에 103조 포함되죠. 103조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포함되죠. 여기 문제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103조, 104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와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41번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이런 건 오히려 쉽죠. 1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랬죠. 바람피다 걸려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입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은 이건 뭐예요? 유효였죠? 이건 무효로 하면 이혼해야 되니까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한 청탁이든 부정한 청탁이든 대가가 결부됐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였죠? 그러니까 2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 그랬죠.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 그러면 맞잖아요. 그죠? 자, 3번 이중양도 사례 나오죠. 여러분 이중양도는 유효 무효? 자, 을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병하고 이중양도 했죠? 이중양도 계약은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계약자의 원칙상. 그죠? 그런데 병이 어떻게 했을 때? 적극가담 했을 때죠. 그죠? 적극가담. 악의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죠. 그죠? 악의. 알면서 권유했다, 유도했다, 기망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적극 가담했을 때는 권리취득 못 하잖아요. 여기가 권리취득해야죠. 근데 얘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해 가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대의밖에. 즉 말소 등기 청구를 대의에서 그랬죠. 직접 청구도 안 되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의 문제점이 뭐였죠? 지금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면, 그죠?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다 그러면 파단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갑은 불법 원인급여 파단 청구 못 하거든요. 그런데 대의는 가능하다. 그래서 웃기는 판례다.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병이 정에게 팔았다. 무권리자 처분은 무효. 이렇게 가겠죠, 그죠? 따라서 3번.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매도인은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제2매매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4번. 정당한 청탁이죠. 증인서 주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얼마는 유효, 얼마는 무효? 5만 원은 유효였죠. 여비식비. 이것을 초과하는 95만 원이 무효였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증인이 진실을 증언해 주는 대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범위를 제공받으라는 약정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데 타시험에서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X. X라니까요. 묻지 않고가 아니라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라니까요. 5만 원이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만 원이 유효인 거예요. 초과되는 부분이 무효인 거죠. 그죠? 5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미 급부가 이행됐죠. 그죠? 그럼 이건 불법 원인급여죠? 급부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 소유권에 기해서도 물권적 정권 행사 못 한다고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앞에 문장은 맞는데 뒤에 문장이 틀렸죠. 답은 5번. 42번.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죠? 자, 그랬다가 이제 다시 와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랬으니까 갑을이 아니라 을갑이죠. 을갑이에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를 병에게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매수인 병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끊어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 무효? 유효죠.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현저히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다.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옳은 거, 옳은의 동그라미. 1번. 갑과 을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OX. X. 자, 2번. 매도인 갑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병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X죠? 3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솔, 무경험 상태가 없는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X죠? 뭐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4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OX. X죠? 우리는 경제적 궁박이건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건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5번. 이 전매 계약 당시 갑이 병의 궁박 상태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병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폭리자는 자, 피해자 김 할아버지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김 할아버지 있죠. 그죠? 김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그다음에 폭리자가 이를 알면서 이용할 의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죠. 그래서 10억인데 1억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3번이요. 다음 중 통정 호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여러분 통정 호의 표시는 재산 빼돌리는 행위 그랬죠.
주로 시험 나올 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근데 내가 변제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 강제 집행해버릴 수 있잖아요. 경매 넘겨버릴 수 있죠.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막내 동생하고 둘이 짜고서 뭐예요? 매매를 한다거나 그래서 재산 빼돌려는 거죠. 여기다가 근저당을 허위로 설정해 놔버리면 이 아파트가 깡통이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끝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이게 비준후 표시잖아요. 그러면 비준후 표시는 봐보세요. 구조가 어쩌냐면 의사는 100만 원 줄 의사가 없는데 표시는요. 준다고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한 게 비준후 표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매 의사가 없는데 매매 표시를 했죠. 그 불일치를 알면서 한 거 비준후 표시 여기까지는 똑같다고요. 근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이 있다고요. 통정이 있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 빼버리면 뭐가 돼요? 비준후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 빼면 뭐가 돼요? 그랬더니 허위 표시요. 이렇게 대답이 이번 주에 계셨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뒤집어졌었는데 비준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통정 허위 표시는요.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비준후 표시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비준후 표시가 적용되겠죠. 그죠? 그러면 1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랬죠. 그죠? 거래 당사자도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한 것도 107, 108, 109, 110조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는 허위 표시물 주장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라는 용어도 쓰고요. 허위 표시라는 용어도 쓰고 가장 매매라는 표현도 써요. 네. 2번 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몇 번째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잖아요.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 취소를 주장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되잖아요. 근데 이 선의 제3자는 선의면 되지 무가 실을 필요 없었죠? 그래서 2번 맞죠? 그죠? 그런데 이때 선의는 추정돼 버리잖아요. 추정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니까 갑을 병으로 갔을 때 갑이 병이 악이니까 권리치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갑이 입증해야죠. 그죠? 따라서 한번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된다. OX, X죠. 그죠? 선의는 추정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가 반사회적 법률에 포함됐나요? 아니죠.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됐죠. 107, 108, 109, 110조는 이런 거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냐 물어보면 무효라고 해야죠. 근데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냐 그럼 OX, X 아니라고요. 따라서 자 준거 자체가 뭐예요? 불법원 인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민법 746조 불법원 인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잖아요. 자, 5번은 우리 판례인데, 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듣기까지 격려해 놨더래요. 그럼 판사가 보더라도 뭐예요? 아, 이거 빼돌려 놨구나. 그렇게 추정해 준다. 그 말이죠. 가장매매로 추정한다. 그 말이죠.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4번. 매도인각과 매수인들은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에 합의를 하였으나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까지 격려했고, 그죠? 을은 다시 병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받기를 마쳤다. 옳은 거 그랬죠. 옳은 동그라미. 이게 무슨 사례예요? 5표시 무예의 사례죠. 그죠? 5표시 무예 원칙이죠? 지금 갑하고 을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 법률 행위를 X토지를 사고 팔자 했죠? 근데 계약서에 5표시 해버렸잖아요. Y토지로. 그리고 등기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등기도 Y토지로 등기가 돼버렸죠? 이 법률 관계잖아요. 그러면 5표시 무예 원칙이 고래고기 사고 팔자 의사표시가 합치가 있는데
상호고기로 오표시했죠. 그러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합치한 대로 거래고기에 대해서 매매계약 유효 이거잖아요. 이게 오표시했지만 그죠? 의사 합치한 대로 거래고기에 대해서 유효 그래도 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해죠. 그래서 유효라서 이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무효죠. 그죠? 무효죠? 왜 무효냐면 Y 토지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있고 등기 있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행위가 없잖아요.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그럼 등기만 돼봤자 물권변동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요.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는 무효인 거죠. 무효죠. 그죠? 자, 그런데 이 Y 토지에 대한 법률행위 자체가 뭐예요? 성립조차도 한 적이 없죠. 성립조차도 한 적이 없잖아요. Y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립한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 취소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불성립이기 때문에 이때는 착오로 취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착오 취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을이 지금 Y 토지로 등기가 돼 있죠? 등기로 돼 있지만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아니죠. 이것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지금 을은 아무 토지도 소유권 취득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뭘 팔았어요? Y 토지를 팔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가야죠. 그죠?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은 언제든지 케이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거라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따라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갑은 Y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죠? 2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맞죠? 3번. Y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X잖아요. 현재 Y 토지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X잖아요. 그죠? 4번. 선의 병은 Y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이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야죠. 무권리자 처분의 무효. 5번. 을은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네 가지가 있죠. 107조 비진후 표시, 그 다음에 108조 통조공의 표시, 그 다음에 109조 착오, 그 다음에 110조 사기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 군데에서 두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두 문제. 그러니까 어느 게 나올지 모르지만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나오니까 두 번 중에 하나는 2년에 한 번씩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 보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하고 착오 보죠? 그럼 다음 주 문제 보면 거기 비진후 표시하고 사기강박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네 파트에서 두 문제는 나오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놓칠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41번, 42번, 그 다음에 44번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43번하고 45번 봐요. 근데 비진후 표시가 사실은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뭐 맞추면 좋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 편하게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자, 취소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뭐 있어요? 제한 능력도 착오, 그 다음에 사기강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착오하고 사기강박은 둘 다 취소 사유라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렸었죠. 비교해서 강의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그랬죠.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했죠. 했죠? 그러면 착오는요. 누가 착오한 거예요? 표자가 착오를 한 거죠. 의사표시한 자, 표자가 착오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잘못했나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어렵다고요. 착오는 쉽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땠어요? 착오해야 되고 중요 부분을 착오해야죠. 착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착오해야죠.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여기까지 통과돼야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착오 취소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착오를 이뤄 취소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원래는 자 중과실이 있어버리면 착오를 이뤄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착오를 이뤄 취소한 것이 불법행위예요?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죠? 왜요?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또 이제 배우자가 경과실이 있대요. 가벼운 과실.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과실이 있을 때 착오를 이뤄 취소 못하지. 가벼운 과실이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을은요. 불법행위를 이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죠? 없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나는 자료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본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사기강박은 어때요? 배우자가 사기강박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하는 거죠. 사기강박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뭐예요?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죠. 취소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기강박은 불법행위 아니에요? 불법행위 아니에요? 불법행위죠. 그죠? 새거랑 차고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갑은 불법행위를 이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뭐하고 응용되냐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매수인인데 여러분이 중도금 안 줬거든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저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버릴 수 있죠. 자,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시험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제당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어때요? 손해배상을 당할 이유가 없죠.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죠. 그 실익 때문에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착오 같은 경우는요. 착오는 착오 취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착오 취소 못해. 유효 무효. 특약으로 착오로 취소 못한다. 유효 무효? 유효라고요. 유효. 유효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땠어요? 특약으로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러고 그랬죠. 그죠? 무효 이랬죠. 그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했죠? 그죠? 여기 화해계약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 그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다 뭐예요? 사기강박하고 비교했을 때 착오 취소는 어렵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45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배우자에게 중과실이 있어요.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토지를 매수해 가는데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는 표시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서에 본 토지 매매 계약은 공장 건축 목적임 한 줄 적자고 그랬을 때 제가 그거 왜 적자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은행 제출용이다 그러라고 그랬죠? 즉 동기는요 표시만 되면 되지 합의까지 필요 없었죠? 근데 공장 건축허가가 안 나버렸어요. 그러면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됐고 중요부분 착오죠? 그런데 여러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중과실이 있어서.
건축가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차고야 취소하면서 취소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 그러면 주장한 자가 입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주장한 여러분이 어디까지? 착오고 중요 부분 착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증해야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중요 부분 착오일지 모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어 취소 못해. 유효야. 유효를 주장한 상대방이 뭐예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은 해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1번 보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중요 부분 착오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동일성이 있으면 중요 부분 착오죠. 그죠? 갑건물인 줄 알았는데 을건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저당 설정계약에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하는 거죠. 채무자가 A인 줄 알았는데 B였다 이거잖아요. 3번 착오에 의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판례 사례가 어떤 판례 사례였냐면 가압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있으면 중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가압류 등기가 무효래요. 무효. 무효면 뭐예요?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으니까. 4번 동기가 표시돼야죠. 표시돼야 되는데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표시될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착오가 배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배우자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여러분 대리도요. 대리도 크게 보면 네 파트죠. 유권대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복대리. 예. 제가 강의 드릴 때는 유권대리 했고 그 다음에 복대리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강의 드려요. 우리 교과서 편제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있죠. 표현대리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전부 본인이 책임졌죠. 근데 이렇게 네 파트잖아요. 네 파트에서 또 두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두 문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복대리 있죠. 그죠? 복대리는 어쨌냐면 자, 제가 그렇게 강의 드렸죠. 갑의 대리인인데 이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생각하라고 그랬죠? 변호사, 복대리는 다 변호사죠. 자,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그랬죠. 없다. 여러분이 그 수입료 많이 주고 변호사 선임했는데 맨날 놀러 다녀버리고 신병 변호사 선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다니까요. 복인권이. 없다 그랬죠. 그죠? 없다.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막 머리를 뜯으면서 막 보는 거예요. 보이고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대리 선임에 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책임질 일이 없죠. 그죠? 다만 언제? 승부 그랬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죠?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는 무슨 책임을 져요?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본인에게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선임 감독상 책임 그랬잖아요. 감독상 책임을 진다 그랬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갑에 이번에는 법정대리였죠. 법정대리는 누구예요? 친권자가 복대리 변호사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인권이 있는 거죠. 그죠? 복인권이 있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모든 책임을 다져라 그랬죠? 전책임이죠? 전책임.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러죠? 그런데 승은 없고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7살짜리 먹은애기가 승낙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똑같다고요. 뭐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만 본인에게 부담하는 거죠? 감독상 책임만 부담한다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갔었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복대리는요. 직업이 다 뭐예요? 변호사죠? 변호사니까 이무대리, 법정대리. 이무대리죠. 그죠? 이무대리고 그 다음에 가서 누구 부동산 팔러 갔어요? 본인 부동산 팔러 갔지 대리인 부동산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랬죠. 그죠? 근데 선임은 누가 있어요? 대리인 선임했지. 본인은 얼굴도 못 봤죠.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나 대리행위로 선임한 그래버리면 안 돼요. 대리행위로 선임한 그러면 대리행위는 법적으로 본인에게 기소가니까 본인이 선임했단 말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46번 옳은 거 그랬죠.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대리인의 대리인 틀렸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 그래야죠. 2번 임의대리 그러면 변호사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맞아요? 법정대리인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의대리인이 승, 부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요?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그러죠? 통지나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이건 언제 나왔어요? 개또라이인데요. 이때만 책임지는 거. 그죠? 본인이 지명했을 때, 그때 지는 책임이었죠. 4번 법정대리인은 그죠? 누구예요? 친권자죠? 복대리 선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근데 승은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그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지문 보면서 떠오르는 거 없었어요? 네, 부산 KTX 타고 내려가는 거. 그랬죠? 자, 여러분이 갑인데 저한테 자, 대리권을 주면서 위임장 주면서 은행 가서 돈 좀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디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산 정은행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로또 당첨돼서 그냥 와 그랬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해버렸죠? 소멸 후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거나 혹은 여기 가서 또 복대리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거 효력이 있었죠? 왜요? 표현대리니까.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계약 내용대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복대리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맞죠? 답은 5번이죠. 47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협의의 무권대리는 또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철없는 자식 사례죠? 철없는 자식 사례잖아요. 그러면 어쨌냐면 자,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간에 계약서를 보면 갑의 대리인, 을, 상대방 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리 권한이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 대리 권한이 없다 그러면 무권대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아버지 부동산을 철없는 자식이 그죠? 몰래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랬다. 얘가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권대리죠? 위임장 같은 거 위조했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무권대리인 책임지지. 이때는 본인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135조 책임을 진다고 그러죠.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하든지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 그냥 이렇게 된 거 팔리는 것으로 하자. 인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이라고 그러죠. 추인. 이 추인이 바로 뭐예요? 무권대리 추인이죠. 정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 정에게 또 할 수 있죠.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무무토. 유동적 무효.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나왔다고? 네? 소급표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강행복도 위반 103조, 104조 추인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 소급표 없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있었어요? 무무토, 유동적 무효. 왜 나왔다고요? 소급표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무가 뭐예요? 무권대리 추인이잖아요. 두 번째가 무권리자 처분의 무효인데 추인했을 때 토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다 소급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추인하면 어때요? 계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가백에 혹시 추인할 만 없으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 그랬죠. 최고인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거절한 거고요. 그러면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었죠? 철회할 수 있었죠. 근데 철회는 세모라고 그랬죠. 두 방향이고 세모 두 가지 있었죠. 자, 추인해버리면 철회 못하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알았던 자는 처리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했죠. 그런데 이때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건 신의 측에 반하죠. 그죠? 그래서 단독 상속했을 때는 거절 못하니까 결국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겠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추인은 명시적 추인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전부 일부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됐더래요. 그런데 말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게 뭐예요? 묵시적 추인 그러죠. 자식이 팔았는데 아버지가 인도해 버렸대요. 열쇠 넘겨줬다. 뭐예요? 묵시적 추인 그러죠. 또 판 게 아니라 아버지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렸는데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게 뭐야 이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년간만 유예해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죠. 다만 자식인데 어떻게 형사고발까지 하느냐. 형사고발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고 그래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문제 봐봐요. 47번 협의의 무권대리 틀린 거 1번. 본인의 추인이 있죠. 그죠? 추인은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자기 혼자서 하는 거예요. 하는 단독행위죠. 그죠? 자, 그런데 2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죠. 따라서 이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병에들께 말소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 변제기에 채권자 은행이 본인 아버지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 아버지가 유예를 요청한 것은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죠. 3번이 틀렸잖아요. 4번도 중요한데 여러분 추인할 때는요. 무권대리인이 했던 법률행위 그대로 추인을 해야죠. 그렇지 만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자는 거죠.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예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유효고요. 여기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 나왔죠. 그럼 반대로도 읽어보라고. 뭐라고요?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유효다.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요.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죠.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권대리 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무무토죠. 그죠? 답은 3번. 10분 쉬세요.